안녕하세요. 예, 이발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39페이지 무건대리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 3.1절을 맞이하여 수업은 10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한복바로 가는 건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달에 요약 강의 한 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진도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강 차원에서 길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뭐 하루 종일 한복을 봐요? 한복 보고 오시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는 오셔서 수업 들으시다가 가서 보고 오시고 그러셔야지 뭐. 네, 10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점심은 먹겠죠, 중간에. 그죠? 점심은 1시 한 40분쯤 먹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점심을 너무 일찍 먹으면 오후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한 4시쯤 되면 막 표정이 얼굴이 막 시커매지세요. 이 강의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무권 대리니까 얼추 이제 민법촌지 거의 끝날 겁니다. 그죠? 끝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채권법에서 물권법 될 수 있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죠? 예, 1시 40분에 먹겠습니다. 2시에 먹었으면 좋겠는데 2시 또 왠지 늦는 것 같고. 그래서 1시.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시네. 13시 40분부터 14시 40분까지. 자, 교재 239페이지 보시면 제6절 해가지고 무권대리가 나오죠.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죠. 일단 기본적인 틀을 좀 완성을 해보면 이런 문제죠.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을이 짓고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아먹었다. 뭘 미쳐요. 저도 미쳐. 저도 솔직히 그냥 안 오고 그냥 집에서 팅가팅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우리가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지지부진 끌면 이게 딱 한번 마무리하는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누구 또 시집을 갔다 아까 또 한복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 주에 좀 한번 딱 끊자고 그죠? 끊고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다행이에요. 그죠? 다행. 원래는 그 3일절이 없으면 그 한 3월 첫째나 둘째 주까지 하고 일요일을 이용해서 보강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일요일 모여서 보강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죠? 일요일을 이용해서 보강 한번 할까 했는데 마침 또 수요일 날이 해피하게도 3일절이어서 일요일 날 따로 모이지 않고 좀 길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진도 나가야죠. 네? 자, 을이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권대를 들어갈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자기 물건을 팔아먹느냐.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진짜로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가 되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리인이라고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 대리고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으면요. 이거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돼요. 물론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뭐죠? 유효합니다. 그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냐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문제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법에서 매매에서 담보 책임에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가게 되고요. 또 만약에 이 물건이
동산이게 되면 물권법 총론에서 배웠던 뭐로 가냐면 선의취득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의 카메라를 팔아먹었어요. 직고라고 하면서 팔아먹었으면 뭐예요? 선의취득이고,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었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무권대리고.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현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무권대리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대리로 나뉘어요. 일단 둘 다 무권대리라는 점은 같은데요. 뭐가 다르냐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해요. 따라서 협의 무권대리가 원칙이라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재는 원칙이 무엇부터 나오죠? 협의 무권대리부터 나와요. 그러면 차를 좀 붙여보자고요. 무권대리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느냐? 상대방을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할 문제죠?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뭐는 필요하냐면 행위, 능력은 필요하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자,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이라고 현명해서 대리인이라면 이게 뭐죠? 무권대리고, 대리권이 없으니까 누구예요? 무권대리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지만 뭐는 필요하죠? 행위 능력은 필요하고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한 거죠?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째,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다.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고요. 또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이런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고요. 셋 다 모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게 뭐죠? 표현대리가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선의 무과실은 언제 선의 무과시해야 되냐면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시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러한 표현들이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을 상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될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수요의 표시 방법인데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총무다, 상무다 이런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요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서만 문제가 되고 법정 대리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는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해서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상대방은 뭐이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 대리행위시에 있으면 되겠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은 굳이 설명드릴 거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다릅니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추인의 방법에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추인의 상대방인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반해서 상대방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첫째, 최고할 수가 있는데 최고를 하게 되면 확답을 바라야 되고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없던 거로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죠?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끝인 겁니다. 이게 무권 대리의 표현들이 뭐예요? 전부예요. 작년도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푸는 겁니다. 그죠? 자, 프린트 한번 펴보시면 자, 몇 번 문제인가요? 20번 문제죠. 20번. 20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법은요, 뭔가 다양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꼬로 만들고 이해하시면 충분하거든요. 20번 보시면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의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선물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사례 문제지만 어차피 갑을병도 우리가 수없이 하는 것과 어떻게요? 똑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라는 말은 뭐만 고려하는 거죠? 협의의 무권 대리만 신경 쓰라는 거죠. 1번 매매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누가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죠. 2번 을의 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갑의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물론 이건 뭐죠? 맞는 거죠. 항상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죠. 3번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 시에 소급할 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방금 했고. 4번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죠.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지 무권 대리인 스스로 선택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을이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단독 상속 항목. 이거는 뭐죠?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금반원의 원칙이죠.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 했던 놈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시의 측에 반한다는 지문은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보시면 무권들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그럼 작년도에 출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협의의 무권들에서 나왔으니까 올해는 어디서요? 표현들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뭐가 있냐면 표현 대리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도 물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지만 표현 대리가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무권 대리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죠?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후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현명이 없는 거죠. 직거래가 해서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매매인 것이지 무권 대리 자체가 아니니까 무엇도 될 수 없는 거죠.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표현 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유권 대리 여부도 판단해 줘야 한다. X예요.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의 일종이죠. 따라서 유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뭐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표현 대리인지 아닌지만 뭐예요? 판단해 주면 되고 무권 대리임을 판단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유권 대리임은 판단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것도 꼭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 그렇게 뉴스 보니까 난리 났죠. 그죠? 제가 저번 주에도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뭐죠? 멋있으려면 원고와 피고가 어떻게 해요? 멋있게 싸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둘 다 제대로 싸움을 못 하니까 지금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 돼 버렸어요? 헌법재판소하고 대통령 측하고 싸움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국회 측도 잘못한 거예요, 이놈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새 뉴스 보면 그런 거 느끼셨어요? 국회 대리인이 질문한 내용이 기사가 되질 않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질문한 내용이 뭐죠?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국회 측 대리인도 일을 안 하는 거야. 똑바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죠? 핵심적인 건 질문하고 그들 쪽에서 뭐죠?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국회 측 대리인 놈들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재판관이 뭐죠? 답답하니까 나서가지고 뭐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막 기사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대통령 측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니들이 왜 저쪽 편 드냐. 그죠? 왜냐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요. 다시 말하면 재판관은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따라서 이쪽이 제대로 질문을 못해서 답답하더라도 그냥 그 질문한 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재판관이 나서가지고 질문해가지고 이쪽에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거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강일원 대법관인가요? 아니 재판관인가요? 그분이 그런 행동한 것이 충분히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왜냐하면 시간은 별로 없고 완전 양쪽 다 뭐예요? 또라이인 거잖아요. 그죠? 양쪽 다 또라이고 왜냐하면 국회 측은 지금 뭐예요? 대통령 선거에 눈이 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신경 안 쓰고 또 얘네들은 뭐예요? 지원 작전 한다고 뭐죠? 신경 안 쓰고 이러니까 막 재판이 뭐죠? 개판이 되니까 나섰는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답답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차라리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특검법을 개정한다잖아요. 그죠? 그죠? 기간을 연장한다고. 미리 하지. 왜 지금 와서 그래?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거를 왜 지금 하냐고. 한 2주 전에 3주 전에 했으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임박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2주 전에 상정했으니까 그때 의결을 했어야지. 미루든 뭐든 그거는 황교안의 태도인 거고 국회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하도록 만약에 해야 될 거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자꾸 그쪽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법을 만든다 그러면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을 개정하려면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특검법보다 뭘 개정했어야 되냐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어야 돼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그 헌법재판소 임기가 끝난 경우에 임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임기가 탄핵소추 결정까지 뭐죠? 연장된다. 요거 하나만 미리 좀 개정을 해놨으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난리버거지 치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국회 그쪽도 저거 봤을 때는 탄핵소추가 기각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무슨 말이겠어요? 기각되기를.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원하는 쪽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탄핵소추 기각되는 게 문재인 측에는 야권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선거는 뭐예요? 12월 달 할 겁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 난리 나겠죠. 그죠? 막 촛불 집회니 뭐니 뭐 박근혜 그 7개월 동안 계속 박근혜 뉴스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2월 달에 선거는 무조건 뭐죠? 야권 승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탄핵소추 돼가지고 박근혜가 만약에 수갑 들고 포선줄 묶여가지고 막 구속되는 영상이 막 반영이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쪽 사람들이 뭐예요? 결집을 하는 거죠. 막 뭐 태극기 들고 나와서 뭐 빨갱이 뭐니 막 해가지고 막 난리 보고질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야당 측에서도 유리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몇 개월, 7개월만 지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놈들이 자식들이 어떤 게 옳고 그런 거지보다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가지고 액션만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법 개정도 지금 할 수 없어요. 해봤자 의미 없는 거죠. 거부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특검법 개정하려고 하는 액션만 보여준 거예요. 얘네들이. 액션만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임기 문제도 헌법재판소법 개정했으면 충분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도 뭐죠? 일부러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로지 지금 뭐예요? 국민들만 고통스럽고 그 와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만 뭐죠?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제가 그분 권한대행하신 여자분 있잖아요. 나 같은 판결 안 해. 13일 날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말년병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임기가 13일 열흘 넘도 안 하는데 뭐 열흘 동안 쉬고 싶지 어디 휴가 가고 싶지 뭐 그거 그죠?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탄핵 신청 기각 결정을 하거나 인용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 신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국가가 보호해 주겠죠. 근데 그분은 3월 14일 임기가 끝나잖아요. 일반인 돌아가잖아. 그분 누가 보호해 줄 거야? 그잖아요,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은 헌법재판소 권한대항일 때는 국가가 뭐예요? 보호를 해주겠지만 13일 날 임기가 끝나면 그냥 뭐예요? 민간인이잖아. 근데 그거를 누가 보호해 줄 거야?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일 지금 지연시고 싶은 사람은 그분일 수도 있어. 그분일 수도. 그분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정치적인 행태 때문에 나라가 아주 거지같이 됐고, 그러니까는 재판이라는 게 결국은 원노피고가 뭐예요? 잘 싸워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야 되고요. 법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항상 뭐예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임을 주장하면 법원은 유권 대리인지 아닌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표현 대리는 뭐 일종의 무권 대리 일종이니까. 그죠? 다한 겁니다. 그죠? 교재 보시면은 240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2번 계약의 무권 대리해 가지고 1.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가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단독행위고 추인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고요. B번 추인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죠.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어떤 방법도 상관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 우측에 C번에서 뭐가 나오죠? 추인의 상대방이 나와요. 교재는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여함이 원칙이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밑에 판례 나와 있지만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상대방은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다.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요?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일단 기억하시고 계속 보시면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병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무슨 의미냐? 요거죠. 상대방이 선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추인 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원칙적으로 병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이 추인을 누구에게 했으면요?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이해되시죠? 판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추인의 효과 해가지고 소급효가 있다. 무권 대리시로 소급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번 본인의 추인 거절권에서 추인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답은 무권 대리 상속 문제가 나오죠. 아까 문제풀이에서 들었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하더라도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끝이죠. 그다음 우측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할 수 있는데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봐요?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조문 한번 좀 읽어볼게요. 133조입니다. 134조입니다. 133조 박스 밑에 A 있죠. A를 읽어보겠습니다. A. 지금 243페이지 상단에 133조 밑에 A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읽어본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죠? X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발하지라는 이 세 글자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발하지. 자, 왜냐하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의 시기에서 원칙적으로 뭐죠? 도달주의지만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지예요. 따라서 최고 기간 내에 발신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 이거를 만약에 발하지를 뭐로 바꾸면요? 도달하지 이렇게 바꾸면 뭐예요? X다. 다시 말하면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지이므로 최고 기간 내에 발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발하지 아니한 때는 맞지만 도달하지 아니한 때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니까 그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상대방의 철회권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해 가지고 요거죠.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책임 발생의 요건해 가지고 시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그죠? D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최근에는 그동안 무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문제를 잘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등장하면요? 의리 미성년자 이러면 뭐가 없는 거죠? 행위 능력이 없고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잘 나왔는데요. 올해 만약에 시험 문제 예상한다면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요게. 다시 말하면 D. 무권 대리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종의 무과실 책임 또는 뭐죠? 법정 책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을이 무권 대리인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뭔 소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을이 왜 대리권도 없이 병과 대리인 현명해서 매매 계약을 했냐면 정이라는 놈이 야 갑이 너한테 땅 팔래 라고 기망을 했어. 그래서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일 수 있어요? 선이고 무과실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러더라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시에도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가 있느냐? 제3자가 기망하는 바람에 속이는 바람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어떻게 해요? 거래한 경우까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책임의 내용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작년도 문제에 나왔다시피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본 예제가 나옵니다. 풀어볼게요. 2015년도 문제죠.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봉치죠. 근데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니까 사실행위도 불법행위도 대리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와의 차이점이었죠. 2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죠? 표현 대리에서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3번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에 저번 주에 했고요. 4번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발생한다. X. 소급효가 있죠.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발생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강조했죠. 2번 문제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추인하면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되니까요. 2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맞죠?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뭐 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죠. 3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왜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4번 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한 거죠? 무권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자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라면 처리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최고는 할 수 있죠. 최고는 뭐죠? 선악불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그죠? 또 작년도 문제, 재작년도 문제나 작년도 문제나 어떻게 대동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하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꼭 맞춰 주셔야 되겠죠. 4번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해 주었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죠? 표현들이가 나옵니다. 일단 서설 요건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표현들이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고 개념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표현들이 세 가지 유형해가지고 우측에 1번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인데 기억하고 이거라 그랬죠.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총무다 이렇게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하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요건, 가번, 수권 사실의 통제에서 말로 하든 문서 하든 제한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맨 밑에 나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표시된 것보다 큰 거를 하게 되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 오셔서 라번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선의 무과실. 언제? 대리 행위 시. 효과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고요. 적용 범위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우측에 보시면 가번 권한을 넘으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종류불문 뭐라도 있으면 되고요. 나번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다번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결국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하는데 언제?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시면 되고요. 넘긴 효과 본인이 뭐죠? 책임을 집니다. 적용 범위는 이미 대리 법정들이 따지지 않고 뭐가 돼요? 적용이 되고요. 판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뭐 설명드린 게 없죠. 있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고요. 넘겨보시면은 박스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뭔가요? 이런 얘기죠.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 대리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과 1번 본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책임진다는 얘기죠. 책임지고 싶으면 본인은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니까. 2번 무권 대리로서 효과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일종이므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채권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기본 예제입니다. 표현 대리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 종류 불문이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1번은 뭐죠? X죠. 2번 일상 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X. 기본 대리권은 뭐예요? 종류 불문이죠.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O. 맞죠? 왜요? 종류 불문이니까. 뭐라도 있으면 되니까요. 4번 복대리 법령에 대해서는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X.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리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되고요. 5번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X. 이거죠. 과실 상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X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대리가 끝났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자, 265페이지 오시면 무효와 취소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죠. 그러면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1번 본질상의 차이는 뭐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누가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취소해야 비로소 뭐죠? 무효가 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죠? 주장이 필요하고요.
2번 소송상의 차이도 마찬가지겠죠. 무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뭐죠? 직권으로 고려해 주지만 취소는 일단 뭐죠?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요. 3번 보정상의 차이는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따라서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 유효한 것 뒤바뀐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이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기준 뭐 큰 의미 없고 원인은 우리가 공부했거나 앞으로 할 것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267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뭐가 나오냐면 2절 법률의 무효가 납니다. 서설 무효의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죠. 따라서 일반적 효과 무효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얘는 뭐예요?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라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고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인데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효의 경우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두 가지만 상대적 무효고 두 가지만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번 이중의 문제는 한 가지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 하면 돼요? 주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죠? 이중효라고 하는 거죠. 넘기셔서 이제 무효의 종류해 가지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나와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 이게 뭐죠? 원칙.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뭐죠? 상대적 무효. 이게 뭐죠? 예외 두 가지고요. 2번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당연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건 뭐예요? 재판상 무효인데 우리 민법은 당연무효가 원칙이고요. 특히 재판상 무효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말 그대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땅을 두 필지 A 토지와 B 토지 두 개를 샀어요. 근데 B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란 사실이 밝혀지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 A 토지까지 싹 무효인 거죠. 다만 가만 보니까 요게 없으면 B 토지가 없으면 A만이라도 살 것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교재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당사자 의사에서 가상적 의사가 뭔지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효과 보시고 판례는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다음 4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은 뭐예요? 확정적 무효. 일단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고 유동적 무효는 뭐죠? 예외적인 거고요. 또 이것도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작년에 시험을 안 냈어요.
올해 낼 거예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과거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낼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요. 넘겨보시면 270페이지부터 쭉 뭐가 나와요? 설명이 나오는데 문제는 273페이지까지 뭐가 많죠? 판례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핵심적인 것을 뭐 하고요?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판례를 읽으면서 아 이게 그런 내용이나 라고 뭐 하면 돼요? 숙지하면 된다는 거 강조했고요.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다음 주부터 이제 다다음 주 요약집 나가잖아요, 그죠? 요약집에 정리돼 있겠죠, 그죠? 정리돼 있겠죠, 그죠? 적기 싫으면 이제 안 적어주세요. 작년에 제가 요약집 안 만들었죠, 그죠? 저는 요약집 없었어요, 그죠? 네, 그죠? 올해는 또 우리 원장님이 막 그냥 매일매일 전화해가지고 요약집 막 언제 나오냐 막 하도 지랄거려가지고 예? 아 녹화하는데 혼나겠네. 아무튼 하도 그러셔가지고 요약집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필기 안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했고요. 그래서 좀 그 교재가 좀 많이 다른 것들이잖아요. 제가 정리하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될 건 좀 넣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페이지가 170페이지 되더라고요. 170페이지. 많이 줄였죠, 그죠? 그죠? 많이 줄였죠, 그죠? 그래도 예? 그죠? 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실제로 이게 우리 지금 제자라는 것 같네. 물권법, 채권법도 요약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도 요약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최대한도로 필요한 것만 그러다 보니까 한 170회 정도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이거는 뭐예요? 요약제 받으신 뭐예요? 정리되어 있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일단 유동적 무효의 개념은 뭐예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요. 좀 예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그다음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죠? 토지, 거래, 허가, 절차 내에서 거래라면 유동적 무효다. 왜냐하면 일단은 효과가 없었다가 나중에 뭐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뀌게 되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두 가지만 더 기억할까요? 세 번째,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요 정지 조건부 법률은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시기부 법률행위예요.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 시기가 뭐예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 무효인데 나중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 유효로 바뀌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요 네 가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일단 유동적 무효도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차이가 있을 뿐 일단은 뭐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익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금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해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금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만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가 없지만 준 것은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는데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일방이 한쪽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고 일방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요?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와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불공정하다 반사회적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기타. 첫째, 지정해제.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정해제되는 순간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 이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라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죠? 건물 거래까지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 허가받든 안 하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일방이란 말을 조심하셔야죠. 만약에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을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왜냐하면 더 이상 허가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273페이지입니다. 기본 예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경우 문제 10쪽이죠. 5번이 답이죠.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면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위에 있는 1, 2, 3, 4번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예요. 1.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이 있었어요. 허가받을 일이 없죠. 따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고. 2번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 3번 당사자 쌍방의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러면 2번이나 3번은 모두 쌍방 모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죠. 4번 정지조건부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인데 이거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에서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만 답인 거죠. 좀 쉬었다가 3번 무효행의 전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